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기존 백화점의 4배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확장 과정에 여러 논란도 함께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계획안이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 소유 도로의 확장 이전 부지 편입, 그리고 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KBC 보도국 이형길 기자, 기후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광주 지역에 복합 쇼핑몰을 짓느냐 마느냐, 짓기로 했다, 더현대, 그리고 신세계 여러 그룹들 이름도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작 이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얼만큼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현길 기자, 일단 진행 상황 같은 것들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광주 신세계 확장입니다. 광주 신세계 확장은 정확하게는 이거를 복합 쇼핑몰로 봐야 하나라는 논란은 있긴 합니다. 기존에 백화점이 있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이마트와 또 예전에 그 모델하우스도 쓰던 그 부지에 4배 확장해서 백화점을 새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난 3월에도 한번 의결이 한번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자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가 이런 계획안을 내고 혹시 광주시에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떤가요? 라고 광주시에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거를 자문해서 이 정도면 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9가지 조건을 내고 자문 의결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자문 의결한 이 9가지 조건을 어떻게 할지를 광주 신세계가 다시 냈고요. 그거를 광주시와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 공동위원회에 이르면 8월 달에 상정되게 되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일단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하나씩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확장을 하는 부지 안에 지금 광주시 소유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예. 이 도로를 이제 신세계 측이 확장하면서 사용하게 됐을 때 광주시가 음. 이 도로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신세계 측에 이제 요구를 한 음.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기부 체납의 규모를 광주시는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부 체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 측이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볼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 도로를 광주 신세계가 가져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주 신세계가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접고 옆으로 옮기면서 4배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차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시민들의 교통 흐름도 안 좋아질 테고, 또 주변에 소상공인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렇다면 광주 신세계 어떤 대책을 내놓을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광주시는 이제 기부 체납을 어떻게 받아내겠다라는 것은 현재 나온 것은 어쨌든 지하차도 건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처장님, 그 기부 체납 규모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일까 아닐까, 지역민들이,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 신세계 측에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관련 지침에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자면 상업지역의 개발 행위에 대한 행위가 있을 때 10에서 15% 정도까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광주시는 15%를 적용해서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나름대로 최고액을 우리는 받아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설명입니다만, 어 그 특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도로의 편입에 따라서 신세계가 얻게 되는 이익, 그리고 그 도로 편입되면서 땅 모양이 쉽게 말하면 이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그 평당 땅 가치가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900만 원 정도.
이상 커졌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이 그 이전 부지에 곱하기를 해보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신세계가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적용한 것은 특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영길 기자님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큰 규모의 상업 공간의 신축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 어떤 교통 문제랄지 또 소상공인 상생 문제 등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정되어 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더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좀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근데 이에 상응하는 지금 요구를 광주시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희들 보기에 그렇지 못하다. 특혜를 주는 건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관건이 되는 거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특별한 이익이 굉장히 좀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게 10에서 15% 기부 체납이라고 하더라도 더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실제로 이런 15% 이상의 기부 체납을 요구했거나 이게 뭐 성사된 사례들이 좀 있는가요? 실제로 이제 뭐 서울의 사례들인데요. 물론 이제 상업시설, 우리처럼 단일한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업시설의 어떤 개발 행위와 관련돼서 15% 넘는 사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가령 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32%를 넘어서는 기부 체납액을 결정한 바가 있고요. 또 주로 이제 한강변 주요 아파트들이죠. 그 지역의 아파트 개발을 할 때에는 30%를 넘는 이런 기부 체납을 요구한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조건들에 따라서 아까 말한 그 특별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분명히 좀 그 시민들이 또 지역에서 판단을 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영길 기자, 이 신세계에서는 지금 광주시에서는 15%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시민단체에서는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15%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 거고 그럼 광주 신세계는 이 1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주 신세계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기부 체납의 규모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주 신세계의 입장이고요. 뭐 그 납득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기업이니까요. 기업이 무슨 기부 체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의 광주시가 사실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 신세계는 기부 체납액이라는 것이 딱 우리가 정가제로 이렇게 15%면 15%, 예를 들어 10%면 10%, 얼마면 얼마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는 광주 신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가져오려는 노력, 이 노력을 사실 광주시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신세계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명확하네요. 우리는 이 최대 이익을 위해서 기부 체납과 관련해서도 입장은 그렇다라고 했는데 처장님 그러면 이제 그 신세계가 이 기부 체납액에 대해서 좀 뭐 많이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좀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그 시민분들이나 광주시가 이해할 만한 조건들을 내놔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기업이 명확한 만큼 광주시도 명확하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주시가 해야 될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 논리로 보자면 뭐 15% 너무 많다, 12%가 많다는 게 기업 입장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이익의 측면과 또 이후 유발하게 될 다양한 도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기업도 노력할 것들이 있고 시는 마땅히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게 논리로 보자면 기업의 지금 논리가 너무 아무리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기부 체납의 규모와도 이제 좀 연관이 있을 텐데 교통 문제를 아까 뭐 서두에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 이제 그 4배 규모로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교통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은 자명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지하차도 건설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는 겁니까? 자,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6월이었죠. 지난 6월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 영향 분석을 KBC가 저희가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2027년에 개장하는 광주 신세계 4배 확장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일단 현재는 한 2만 명 정도 주말에 광주 신세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루에요? 주말 하루에 네. 1일. 그런데 이게 2027년에 이게 확장하면 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2만 명에서 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법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7만 명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 차량은 어느 정도가 늘어나야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용객이 3.5배,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차량은 그래도 2배는 늘어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광주 신세계가 하는 거 보니까 15%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15%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대책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15% 정도 늘어나니까 지하차도 정도 하나 건설하면 충분하지 않냐. 이게 이제 광주 신세계의 논리가 될 테고요. 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이게 교통 분석을 안 하고 광주 신세계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보통 주말에 광주 시내에 지나가다가 결혼식 한 번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1,000명, 2,000명 하객만 몰려도 일대가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5만 명이 지금 2만 명에서 7만 명이니까 5만 명이 더 몰려드는데 지금보다 교통량이 15% 정도 늘어나고 도로 그대로 놔둬도 되고 지하차도 하나 정도만 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이다. 과연 이게 납득이 될지 그리고 이 분석 자료를 지금 현재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광주시가 이걸 납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늘 8시 뉴스에 단독 보도로 박성호 기자가 보도를 하거든요. 그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 그러면 이 교통량 증가에 대한 예상치와 혼잡도에 대한 것들이 이게 과연 주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주관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들이 또 있고 또 납득이 안 되고 승복이 안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님, 이거 지금 교통 대책, 교통 혼란상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언뜻 지금 이렇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말만 들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이게 교통량이 거의 3.5배 이상 늘어나고 그렇게 예측했던 핵심 근거는 내외 신축되면서 많은 이제 매장으로 손님들이 몰릴 것을 감안해서 그 교통량을 산정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매장으로 오는 손님은 그중에 15% 정도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하도로 하나 정도는 충분하다는 식의 논리를 신세계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철저하게 기업의 이유를 생각하는 신세계 측의 교통평가 내용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교통 혼잡을 야기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광주시가 하루빨리 정말 행정이 해야 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여기에 따르는 교통 문제 등 도시 문제 등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답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지금 15% 아니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기부채납 비용으로 그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데는 비용이 충분한 겁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80m 도로만 하더라도 공사비를 5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추산치이고 우리가 흔히 특히나 이게 민원이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480m 지하도로를 만드는 데서도 더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광주시가 지금 15% 기부 채납 받겠다는 것은 400억 규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액수도 또 말도 안 되는 액수이고 또 문제는 그렇게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해서 교통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체 도로 등을 더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나온 교통 통행량 예상치인지 또 도로 지하차도 건설 비용 예상액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이 협상 과정에서 또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광주시와 신세계 측에서 좀 확인을 계속 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화점을 확장하고 나서 현재 백화점 건물은
제품 판매 공간으로 쓰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백화점 건물의 주인은 금호고속입니다. 지금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닌 거죠. 현재 지금 신세계 백화점은요. 광주 신세계가 보증금을 내고 2033년 5월까지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33년 이후에 신세계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이 또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대규모 판매 시설이 함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 체증 또 중소상인들에 대한 피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이게 계속 끊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뭐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돼 있던데요. 금호 쪽에서는 이번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형 쇼핑 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4배 이상으로 커진 신세계 백화점과 금호월드 현재 그 부지인 신세계 백화점이 정말 대형 쇼핑 공간이 2 개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큰 이제 보통 혼잡이나 또 이에 따른 대형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상황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인제 소상공인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최소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상권 영향 평가해 달라." 또 고통 영향 평가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는 건지, 이 정말 절박한 목소리를 왜 외면하고 있는 건지 정말 광주시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몇 번의 회의와 결정을 통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신세계백화점의 지금 부지에 대한 문제들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뭐 10년 뒤의 이야기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주시 아까 잠깐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쨌든 신세계 측에 9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가 나왔고 이제 또 하나 그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바로 옆에 있는 상가단지죠.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해소 요 내용에 그 9개 제시안 중에 하나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사자인 신세계와 금호월드 상인들 간의 좀 만남,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신세계는 꾸준히 지금 뭐 금호월드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호월드 상인들의 좀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교통 측면도 있고 그런데 자 일단은 그 금호월드 건너편에 현재 무너졌던 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다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2,000세대가 넘죠. 이 2,000세대가 넘는 그 세대가 있으면서 그 또 교통 영향이 또 있을 테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존 부지, 지금 현재 백화점 부지, 이거 지금 전세 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금호고석에다 5천억 이상을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금호고석은 이 5천억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금호그룹이 당시에 유동성 위기 때문에 5천억을 신세계에서 받아가지고 긴급 수혈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역전세 쉽게 얘기해서 전세 역전세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5천억을 이상을 낼 그 사업 주체가 와서 그곳을 써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은 이게 유통 대기업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호에서는 또다시 유통 대기업에 그걸 전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신세계에 전세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만 쌓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주변에 계속 상권들이 생기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주 신세계가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만나는 정도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장님, 어쨌든 지금 이거 관련해서 광주 신세계 확장 이전에 따른 주민 공람 여기에 뭐 2,000명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금호월드 관리단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우선 뭐 관리단에서는 60번길 도로죠. 83m 편입도로 이것의 편입에 반대 입장을 강 시장님께 명확히 전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강 시장이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도가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실은 이제 금호월드 상가만 지금
마치 집중적 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주변 상권의 상인들 그러니까 서부시장 상인들하고 광천터미널 상인회 등도 우리도 좀 대화하게 해달라. 왜 우리 문제는 외면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신세계 측과 광주시에 대화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님 그 특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참여자치 21 측에서는 이 행정부 시장이 그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사 결정을 뒤엎고 직접 나서 가지고 뭐 사업 조건부 사업 승인 또 도로 부지 편입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해줬다. 뭐 이거 아울러서 이제 강기정 시장이 너무 이거 지금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왜 이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핵심은 음, 그 강기정 시장님의 어떤 그 치적 쌓기라는 것에 너무 좀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이 시기에 자격을 추진하지 않으면 뭔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처럼 과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아마 이렇게 좀 속도전의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광주 시민의 어떤 역량과 지혜를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좀 제가 언론과의 어떤 대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의 문화 다양성을 위한 또 도시의 어떤 다양성을 위한 복합 쇼핑몰은 그래 만들자 하나 정도 만들자라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걸 어떻게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또 광주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시민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것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좌초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고서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하겠다는 사람은 다 이런 좀 행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만든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제 뭐 도장을 찍을 일, 첫삽을 뜨는 일 요것만 남겨 놓고 지금 뭐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분위기가 몰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일 기자님 앞으로 이제 절차들이 어떻게 남아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가 지나면 교통영향평가, 뭐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절차고요. 이번 공동위원회가 끝나면 이제 광주 신세계는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도 좀 봐보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해봤자 어차피 건축물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것은 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광주시에게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근데 광주 신세계도 이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마트 지금 광천점 있잖아요. 폐쇄를 하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뭐 광주 신세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 공간 배치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마트가 폐쇄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이마트를 폐쇄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 이거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광주시가 교통평가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앞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전까지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면 충분히 이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안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또 신세계가 지금 백화점만 지금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신세계 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하겠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화점 추진하고 나면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등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볼모로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등산은 이달 내에 지금 제3자 공모를 당초 하기로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8월 초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등산은 갈수록 미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광주 신세계만 이 얻어낸 거 없이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광주시에게 득이 될 게 없다. 특히 시민들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처장님 마지막으로 처장님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복합 쇼핑몰 이야기 나오면서 더현대가 사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신세계백화점 확장 문제가 나오면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냐가 이제 다른 민간 업체들과의 협상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익 환수의 비율과 관련돼서 뭐 전일반 같은 경우는 60%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 알아서 요 협상 과정에서 그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일이 신세계 협상 과정에서처럼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특혜 봐줬는데 거기서는 안 봐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원래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그 기본적인 컨셉을 그쪽 컨셉의 핵심은 근대 문화 역사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이제 그런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또 호텔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말산업 육성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아파트 세대수가 4,00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등장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근대 역사문화 공원 자체가 정말 근린공원 수준으로 축소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역이 원하는 방향에서 특혜를 주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많은 문제들 쌓여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을 고리로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이슈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에 불복해서 어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거 여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본인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 요양병원 관련돼서 이 장모인 최은순 씨가 엄청난 불법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네. 1심의 재판 결과와 달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던 현재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모의 내용들을 엮어서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2013년도 장모의 일을 가지고 지금 있는 대통령 그리고 정권과 함께 결부지어서 정치 공세에 나서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일을 뭐 엮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런 한 장 뭐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손해봤으면 받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거짓말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국민 입장을 표명하고 뭐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가요?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는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모 국회의원이 정치를 처음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던 당시 윤석열 후보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네. 본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도 이후에 자기가 이 내용들을 와전돼서 전달한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네. 여전히 그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러면은 10원 한 장 이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한 적이 없다는 말. 없다. 이 얘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들을 복귀해서 다시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정진석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상황인데 네. 나중에 훗날 정진석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와전된 내용이다. 그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이 후보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네. 정리가 끝났던 사안이고 근데 여전히 그 10원짜리 한 장 발언을 통해서 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도 않은 발언을 꺼내서 다시금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제 장모시잖아요. 근데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질이 뭐 나쁘다 이렇게 항소심 판사는 판결문에 그렇게 적시하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입장 표명은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권력을 이용한 주변인 친인척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됐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음. 근데 윤 대통령과 무관한 과거의 이 장모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 결과가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본인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다툼의 여지를 갖고 끝끝내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를 다투겠다는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법원의 판단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결국은 야권으로부터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도 않았던 10원짜리 기가 네. 여전히 공공연하게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공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했다고 엮어서 뭐 이렇게 계속 공세를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 그러면 뭐 대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예. 있지도 않은 발언들을 엮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발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단어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또다시 정치 공세할 것이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굉장히 안 좋은 정치 행태라는 점을 다시금 짚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좀 뜬금없이 소환이 됐는데 2018년 법사위 국정감사 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거 관련 사건 언급을 하면서 사기친 주범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해갖고 이게 갑자기 또 다시 소환이 돼서 좀 장제원 의원 난감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분위기 네. 같은 거 전해드린 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 2018년도 중앙지검장 시절의 국정감사 때 있었던 발언인데 근데 이런 의혹들을 처음에 당시에 야당으로서 제기를 했다가 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영상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있게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네. 이 같은 내용들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주장들이 접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금 이제 꺼내게 됐던 건 고민정 최고위원이 네.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지라면서 좀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했을 때 정의로운 검사,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도 고민정 의원에게 꼭 한번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들이 바뀌면은 말들이 조금씩 다 바뀌는 모양이네요. 정치권이 원래 그런가요? 네. 지금 고민정 의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데 8월에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되면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렇고 KBS, MBC 공영방송 사장 선임도 그렇고 지금 아주 뜨거운 상임인데 좀 느닷없이 물러나겠다라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밝힌 거와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은 이게 그때 그 2018년 그 사건 때문에 뭐 좀 난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무리하게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정치적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얘기가 꺼내게 되면 광진 의뢰 추미애 전 장관이 오려고 하니까 네. 부담스러운 나머지 정치적으로 튀려는 발언을 하는 것이냐 상대는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 설립처럼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네. 또 이 정부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미래 산업, 국민의 먹거리 등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일까지도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시종일관 장제원 의원의 위원장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기간 8월을 정해놓고 이게 다 처리가 되게 된다면 내 자리를 내려놓을 상황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불릴 이유는 상임위원장직까지 뒤로 물리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같은 메시지는 좀 적극적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일과 관련해서 공세에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내일 26일 국토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불러두고 뭐 현안 질의하고 27일 본회의 전에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안 받으실 거죠? 제출을 해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든 국회 상임위 의정 활동을 하든 거긴 국민의 혈세가 다 수반되는 겁니다. 네.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의 정쟁의 소재로서 이러한 그 국회의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이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양평 땅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실과 거짓, 팩트와 가짜뉴스에 대한 구분들을 해놨죠. 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 입장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해왔던 주장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네. 이미 다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안 질의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안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짚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오직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양평 땅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인식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국토부에 다 자료가 나와 있는 만큼 그간 했던 본인들의 주장에서 거짓된 부분들에 대한 소명을 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먼저 국민 앞에 내어놓을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들어가서 좀 봤는데 뭐 어렵던데 봐도 잘 모르겠던데 네. 일단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원희룡 장관이 설명을 했던 거는 강하 IC를 설치하려다 보니까는 노선이 강상면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강상면을 종점 JCT로 정해놓고 나중에 강하 IC를 끼워 넣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관계가? 민주당이 해왔던 초창기 주장은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핵심적인 골자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성이나 그런 방식으로 외화부에 가했거나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는 근거들을 하나도 제시 못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노선이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서 한 번도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종점 변경은 네.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예타가 통과된 그 원안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이 주장했던 일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 내용들이 맞다면 국토부에 재반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논쟁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국토위 현안 질의 때 원희룡 장관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당 입장도 듣고 야당 입장도 듣고 그러면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 아주 극단적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국정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여의도 초대석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성공 특검을 했다. 뭐 의혹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밝힐 수 없다.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그때 밝혀지느니 지금 밝히는 게 낫다. 뭐가 있다면 그러면 그런 수단이나 방법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네. 이 발언 중에도요. 음. 은연 중에 양평 땅은 의혹이 있을 거야라고 전제를 확증 하고 편향을 있다. 갖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대북 송금이야 문제가 있었던 게 법적으로 다 드러난 건 아닙니까? 네. 본인에 대한 얘기를 왜 지금 있는 상황에 엮어서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서 국정조사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국토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사법적인 처리로 넘어가기까지 엄청난 문제들이 있다면 이거는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가더라도 국민의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제기가 전부 맹탕, 허무맹랑한 얘기들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국정조사를 가야 될 개연성들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이 같은 가짜뉴스성, 정치 공세를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민주당이 왜 그 같은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일들을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한 사람이 처음에 뭐 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풍수전문가 관상가 백재권 한국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여기 이 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처음에 이 관저 논란과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은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 그리고 천공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이 관저 부지가 네. 외교부 장관 공관 부지로 변경됐다라는 네. 게 의혹과 문제 핵심 아니었습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보시기에 다소 기이한 기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천공이라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관저 부지가 옮겼다고 했는데
이 백재권 교수가 풍수에 관련된 풍수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중에 하나로서 자문의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육군참모총장 부지가 이 관저로서 적합하다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여 관저를 결국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얘기했던 천공이라는 사람과 이런 역술인의 말을 들어서 관저를 옮겼다고 했던 두 가지 주장은 완전한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그 지금 남게 되는 건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 하나가 남게 되는데 네. 그럼 이 백재권 교수가 간 것은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 네. 항상 본질에 관한 문제와는 어긋나게 네. 이른바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로 또다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제 공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예. 천공이든 백재권 교수든 본질은 공적 조직이 아닌 어떤 민간인이 임의로 육군 참모총장 아주 엄격한 비밀 시설인 데를 가서 그걸 둘러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역술이는 가서 보면은 뭐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 풍수 전문가나 관상가는 가서 봐도 그럼 되는 거냐? 그게 뭐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 당시 윤한홍 위원장의 TF 단장으로 해서 그 관저 그리고 용산에 대한 이전 TF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TF에는 말씀드린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직자 지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신분으로 TF에 여러 사람들이 자문도 구하고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싸잡아서 민간인이 단순히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당시 인수위를 비롯해서 TF에 활동했던 또 여러 자문을 했던 수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관상과 풍수 이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을 공약했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관저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풍수에 관한 언급, 풍수에 관한 주장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인 풍수의 관점,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러한 관저의 위치라든지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전문성에 대한 네. 조언 정도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 역사적인 맥락과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이 풍수에 관한 측면들도 당연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조언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보시는 평가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랑 뭐 술집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백재권 교수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태몽 얘기도 뭐 들어줬다고 하고 본인이 그 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랄까 그때부터 인연이 쭉 이어졌는데 일종의 뭐 비선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네. 공세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비선 중에 비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백재권 교수가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함께 만났다는 것이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봤다는 그 거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된 네. 겁니다. 보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크게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중이었던 걸로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만남을 계획했지만 아주 긴 시간의 만남을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대통령 경선 기간에 네. 관상까지 물어봐서 영부인이 될 상인지를 물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 대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다면 그런 부분들의 인연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해서 만났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홍석현 회장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홍석현 회장이 옆에 데리고 나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는 나의 주도적인 의사가 아닌 것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변에 누가 옆에 누군가를 데려왔다는 일만으로 이런 내용들을 무리하게 엮는 일들은 좀 지양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